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폭증해 2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영업시간 등 거리두기 완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7일째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선 방송타워가 폭격당해 국영방송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제2의 도시 하리키우엔 공수부대까지 진입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맹비난하고 침략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회의장에서는 러시아의 연설 순서에 맞춰 각국 외교관들이 집단 퇴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주일 남은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비공개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는 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선 마지막 TV 토론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여성 정책과 함께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천장을 뚫는데 정부는 방역을 더 풀 기세입니다. 하루 확진자 약 22만 명, 역대 최다인데요. 정부는 증가 추세가 둔화됐다며 거리두기를 푸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역 패스도 해제한 와중에 심지어 거리두기 조정을 일주일 앞당겨서 모레 미리 푸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 사이에 대선일이 있다 보니 일각에선 대선 민심을 고려한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오전에만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선별검사소를 찾았습니다. 비율이 높아졌어요. 학생이 적용되거든요. 학생이 올해 800명 정도 해요. 그러면 800명에 30초 높죠. 어제 하루 PCR 검사 건수는 105만여 건. 정부가 일일 검사 한계치라고 밝힌 85만 건을 넘어서면서 지금까지는 검사 후 하루 내 결과를 통보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틀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다음 날에 되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몸은 아픈데 이게 양성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감기인 건지 알 수도 없어서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폭증하는 확진자 수로 방역 현장은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확진자 증가 속도가 대폭 둔화되고 있다며 이르면 모레 현행 거리두기 방침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인 오후 10시로 돼 있는 거리두기는 대선 이후인 오는 13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이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패스 폐지에 이어 성급한 방역 완화라고 지적합니다. 일일 최고 사망자는 300에서 400명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방역을 완화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냐 방역이냐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오늘은 전국 초중고 신학기 개학 날입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확 퍼지진 않을까 학교, 학부모 모두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는데요. 특히나 마스크를 벗는 급식 시간이 걱정입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책가방을 맨 초등학생들이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들어섭니다. 투명 칸막이가 놓인 책상에 앉은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선생님 그걸 매일매일 해요? 아니요. 매일매일 하진 않아요. 이걸 하고 이거에 줄이 한 줄만 생긴 거 모르시죠? 개학은 했지만 학교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선 등교 첫날부터 전교생의 10%인 100여 명이 코로나로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교사도 5명이 확진돼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구인난이 벌어졌습니다. 강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그냥 계속 지내다가는 강사도 못 구하고 선생님도 확진이 돼서 멈춰도 못하는 판이 돼요. 조리 종사자의 확진도 이어져 급식 차질도 빚어집니다. 대체 도시락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도시락을 또 다 소분해서 학생들 다 나눠줘야 되는 게 또 네네. 방역하면서 수업하려다가 이게 다 하루가 가는 거죠, 사실.
학부모들은 학교에는 보내고 싶다면서도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많이 간과하죠. 빨리 식사하고 떠들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지정된 자리에서 먹고 주의를 주는데 아이들이라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5에서 11세 어린이는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감염으로 본다라면 11세 미만 중에선 절반 정도는 대규모 유행 기간 동안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학업권 보장이냐 건강이 우선이냐 교육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침공 7일째, 무차별 폭격으로 신음이 커지는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명 이름을 러시아어 발음이 아닌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수도 키예프도 이제 키이우로 표기하겠습니다. 키이우의 방송 송신탑이 파괴되면서 국영방송은 마비됐고 가장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엔 러시아 공수부대까지 투입됐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TV 송신타워에 러시아군 미사일이 날아들고 붉은 화염이 치솟습니다. 폭격 직후 타워 인근에는 참혹하게 제로 변한 시신 여러 구가 보입니다. 국영방송은 마비됐고 10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새벽 시간 제2도시 하르키우에 진입한 러시아 공수부대의 공격 대상은 군사병원 등 주요 시설이었습니다. 경찰서 지붕이 불에 타 무너져 내리고 국립대 강의동 건물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Вон попадание вот туда вот, завод. Взрывной волной вынесло все к чертовой матери. Вот все, что я могу сказать. 하르키우 시장은 하루 새 최소 21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해가 뜬 뒤에도 러시아군의 폭격은 끊이지 않았고 전날 미사일 공격받은 하르키우 정부청사 내부는 잔해로 가득합니다. 키이우 서쪽 120km 거리에 있는 주택가 인근에도 순항미사일이 떨어져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4명이 사망했습니다. 남부도시 헤르손도 완전히 포위됐고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도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 헬기 20대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남부 미콜라이우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전쟁 중에도 새 생명은 태어나지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아무리 전쟁이라도 병원 공격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임산부와 신생아가 가득한 산부인과까지 맹폭했고 이 푸틴 대통령은 21세기 히틀러라는 오명이 생겼습니다. 이어서 권갑구 기자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러시아군. 슬그머니 후진해보지만 순식간에 총탄이 날아듭니다. 아들은 가까스로 차를 빠져나왔지만 도로에 쓰러진 아버지는 이미 숨졌습니다. 주인 곁을 지키던 반려견도 총에 맞아 신음만 내뱉습니다. 침공 일주일째,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에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산부인과 병원도 폭격을 당했습니다. 한밤중 날아든 폭격을 간신히 피한 갓난아기와 산모들은 차가운 바닥에 쪼그린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다른 산부인과 병원 역시 폭격을 맞아 파편들이 질비합니다. Тільки що житловий будинок на вулиці Соборова поруч з нашою другою лікарнею імені Павлусенка влучила авіаційна бомба. 2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희생된 3만여 명의 유대인을 기리는 키이우의 홀로코스트 추모공원도 폭격당했습니다. Lo que pasa es eso, parece 1941, cuando llegó Hitler a Ucrania, a Kiev en 1941, así que... 히틀러의 탄압에서 살아남았다는 98세 우크라이나 할머니는 푸틴에게도 살아남을 것이라는 손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21세기 히틀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모습으로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영구 중립국을 선언한 스위스까지
대러 제재에 동참하게 하는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 키이우 벙커 안에서 외신 인터뷰에 응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They do not know our people, do not understand our philosophy, our aspirations. They were just sent here to fight and to die. 꺾이지 않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전쟁 전 말끔한 정장 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군복 차림에 이어 덥수룩한 수염까지 드러내 보였습니다. 점점 초췌해지는 모습이지만 러시아를 향한 목소리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And I really wanted, and I asked them, so you have to speak, first of all, everybody has to stop fighting. 그제 1차 협상 중에도 폭격을 퍼부은 러시아의 행태를 고발하고 나선 겁니다. Despite the fact that the war is taking place in Ukraine, it's essentially for values in life, for democracy, for freedom. Therefore, this war is for all the world. 유럽의회 긴급 화상연설에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호소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전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에 통역사마저 울먹였습니다. Hit this freedom square. Dozens of killed ones. This is the price of freedom. 우크라이나 국기 앞에 모인 각국 대표들도 기립박수로 응원했습니다. 스웨덴은 83년 만에 처음으로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스위스도 러시아 자산 동결 검토에 착수하는 등 중립국들도 이례적으로 대러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태도와 전 세계의 비난 속에서 러시아군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공략은 교착 상태고 군수 물자 보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줄지어 비행 중인 러시아 공격 헬기들이 미사일을 피해 섬광탄을 쏘아댑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꽃을 튕긴 헬기 한 대는 기어코 추락해버립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에 러시아군 탱크와 장갑차가 불타고 붙잡힌 러시아 군인들은 양손이 머리 뒤로 묶인 채 끌려갑니다. 침공 7일째 곧 초토화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수도 키이우 외곽에는 며칠째 진입을 하지 못하는 러시아군 수송 차량들이 64km에 걸쳐 대기 중입니다. 미국 언론은 정부 당국자 말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장악까지 한 달이 걸릴 것이라며 침공 초기 단 며칠이라던 예상치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격렬한 저항과 함께 군수 물자 보급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연료가 떨어져 길가에 멈춰선 장갑차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 식량까지 이로 인해 전투도 하지 않은 채 항복할 정도로 러시아군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러시아군이 조만간 공격 강도를 더 높여 무차별적인 공세를 퍼붓거나 초기 함락 목표를 키이우 봉쇄 전술로 바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승진 특파원,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인데 러시아에 대한 경고가 주요 메시지였다고요? 네, 물가 급등과 같은 미국 내 현안보다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먼저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연설 내내 존칭 없이 푸틴으로 불렀는데요. 비장했던 연설부터 들어보시죠. We've learned this lesson. When dictators do not pay a price for their aggression, they cause more chaos. 자유세계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푸틴은 심각한 오산을 했고 상상도 못한 힘의 벽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직접 나열한 동참국들 가운데는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연설 자리에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도 참석했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질 바이든 여사와 진한 포옹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고 우크라이나 국기색 옷차림으로 연대를 표시한 참석자들도 보였습니다. 네, 유엔 회의장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나왔다고요.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와 인권위 사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푸틴과 함께 이 서방의 제재 대상에 함께 오른 인물이죠.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 화상 발언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Украина располагает еще советскими ядер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и средствами доставки такого оружия. Мы не можем не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эту реальную опасность. Могу вас заверить. 이 발언이 나오기 전 대다수 외교관들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침공에 대한 항의 표시였는데요. 회의장을 벗어나 우크라이나 국기를 함께 펼쳐 보이며 지지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 총회에서는 남북이 이번 사태를 놓고 1시간 간격으로 정반대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측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했고 북한 측은 이번 사태를 미국의 패권 정책 탓으로 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어느새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을 바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 뉴스 직후에 열리는 이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거센 난타전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정한희 기자, 마지막 토론이라 그런지 지지자들은 더 많이 온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TV 토론을 4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후보들이 차례로 도착하면서 이곳 현장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후보 이름을 연호하고 미술송도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제 뒤에서도 지지자들이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옷과 풍선을 들고 열띤 응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열기가 뜨겁네요. 자, 후보들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나왔습니까? 오늘 토론 주제는 복지정책 같은 사회 분야인데요. 조금 뒤 저녁 8시부터 채널A를 통해 2시간 동안 생중계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집중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 폐지가 아닌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윤 후보 고립작전을 편다는 전략입니다. 먼저 네거티브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윤 후보가 대장동 공세를 하면 역공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토론에 앞서 SNS에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라고 적었는데요. 여성 보호 시스템과 저출산 문제 등 정책 토론에 집중하겠지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도덕성 공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상황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인데요. 이 후보는 통합 정부론을 강조하는 만큼 포용의 제스처를, 윤 후보는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은 만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얼마나 공격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 등을 지적할 수 있다고 안 후보 측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와 여성을 위한 공약으로 차별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TV 토론은 저희 뉴스웨이가 끝나고 이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토론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단일화 결렬 이후에 야권이 결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이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들 이다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는 모두 5곳입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만 떼서 보겠습니다. 비슷한 격차를 보이는 3곳의 조사를 먼저 보면 이렇게 2.8%포인트에서 4%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나머지 2개의 여론조사도 마저 보겠습니다. 역시 오차 범위 내 박빙인데 0.1%포인트 초접전도 있고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가운데 격차가 가장 큰 5.7%포인트도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5개 여론조사 격차 범위는 0.1%포인트에서 5.7%포인트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전 직전 조사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두 후보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미디어 리서치와 글로벌 리서치 조사 모두 각각 2.8%포인트,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 조사에서는 1.7%포인트 상승했고 다른 조사에서는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지지층이 뭉치는 모양새입니다.
초박빙 판세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입니다. 여론조사뿐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지금 판세를 초박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오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면담했는데요. 만나고 합치고 뛰고 할 수 있는 종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마크맨 전혜정, 김단비 기자 모두 보시고 아는 기자와 여야가 보는 지금 판세 정확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통합의 정치가 꽃피울 때까지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사랑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예이신 우리 박근영 이사장님과 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 국민 통합의 의지와 그 진정성을 믿고 민주당은 간발의 차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남은 일주일 2030 세대와 여성, 서울을 타깃으로 정했습니다. 여성, 수도권 2030에서 상승세가 중도층까지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역전도 가능하고 추가 상승의 여력도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대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이 후보는 오늘 대학생들에 대해선 국가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선 자기개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사흘은 최대 승부처 서울 유세에 집중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로, 집 문제로 여러분 너무 고생하시지요? 부동산 문제 이재명이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이 후보는 TV 토론에 앞서 드미트리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예정에 없던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과 모든 우크라이나 분들께 지지를 보낸다면서 우크라이나 초보 대통령 발언을 우회적으로 수습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비대면으로 만난 드미트리 포노마렌코 대사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윤석열 후보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과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러시아에 대해 결사항전하고 있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As a presidential candidate, will stand by Ukraine and support the tough policy of sanctions to punish the Russian regime for its ongoing crime in Ukraine.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감사의 뜻을 전해와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자고 제안해 이번 접견이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의도 당사에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의 조명을 비춰 지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밤 TV 토론을 마친 뒤 곧바로 충남으로 이동합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6박 7일간 필승 연속 유세를 펼칩니다. 충남을 시작으로 경남, 부산, 경북을 차례로 찾아 마지막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주말부터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에서 총력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대구에서 지원 유세를 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 중 누가 이렇게 많은 2030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사전투표 첫날인 모레 윤 후보는 부산에서, 이 대표는 광주에서 각각 투표를 하면서 투표를 독려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대선 일주일 앞두고 제일 궁금한 건 역시 판세인데요. 여론조사마다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두 개를 한번 볼까요? 오늘 나온 한 조사는 0.1%포인트 초박빙이었지만 어제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는 10%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음성 녹음 ARS냐, 전화 면접 방식이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질문지 순서에 따라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가능하다는 게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인 것 같은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사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당연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조사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민주당은 어제 10%포인트 윤 후보가 앞서는 조사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질문을 먼저 해서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끝까지 응답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조사에는 단일화 문항이 5개가 있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윤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온 조사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해서 해당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청자분도 역시 판세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사를 보면 초박빙인데 이게 실제로 맞느냐? 그래서 최선 기자가 여야가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취재를 해왔죠. 네,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일주일을 앞둔 최근 조사의 경향성을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최초 박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용지 한 묶음 해놓으면 종이 한 장 딱 빼는 그 차이, 과연 몇 장이나 들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1% 차이도 사실은 살떨리는 차이죠. 네,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추세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저희가 매일 여론조사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각 당의 핵심 인사들에게 판세와 전망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나 빅데이터 상의 분류를 보면 박빙 우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안정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자, 이 남은 일주일 지지율이 변할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변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네거티브, 단일화 그리고 후보 부인 리스크들이 변수로 꼽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남은 기간에는 별 영향을 못 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단일화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후보 부인들도 최대한 노출을 삼가면서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거티브에 대해서 민주당 캠프 관계자 이미 뿌연 진흙탕에 어떤 네거티브를 더해도 뿌연 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게 뚜렷한 변수가 없다면 각 당은 이 남은 일주일 어떻게 이 지지율을 올릴 계획입니까? 네, 일단 실수를 줄여서 실점을 막는 게 중요하고요. 득점을 위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막판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제 부동층은 주로 수도권에 20, 30대 여성, 20대 남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직 부동층 중에 4050 여성들이 좀 부동층에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4050 여성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표한다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2030 여성에, 국민의힘은 4050 여성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여야 후보가 이제 같은 날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난 것도 이 대선 행보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네, 안보 이슈가 변수로 되면서 경쟁을 벌인 건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포노마렌코 대사와 만남이 예정되지 않았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당사 접견 일정이 공지된 후 1시간 반 뒤 이재명 후보는 화상 면담 일정을 알리고 윤 후보보다 2시간 먼저 만났습니다. 네, 눈치 싸움도 치열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 대장동 4인방의 주요 진술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김만배 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뒤집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김만배 씨 측은 과장한 말이라는 입장인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 수사가 더디기만 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조사한 건 지난해 10월. 당시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에게 들은 말이라며 진술합니다. 김 씨가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서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권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2019년부터라는 진술도 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대법에서 무죄 취지로 결론 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김 씨는 2019년과 2020년 대법원에서 권 대법관을 8차례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과장한 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사법부가 그렇게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집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돼 수사에 진전이 없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임명 경위도 진술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을 자리에 앉혀놓고 실질적 의사결정은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황무성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 공모 직전 사퇴 압박을 받고 물러났지만 지난달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얼마 전 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특활비 공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인데 왜 그런지 김재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청와대가 오늘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활비에는 국가기밀상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특활비 내역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최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청와대의 항소로 특활비 내역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의전 비용과 특활비 내역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계획인데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되면 최장 15년간 비공개됩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주장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란 지적이 나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청와대 역시 항소 후 대통령 기록관의 이관 핑계로 특활비를 감췄던 박근혜 청와대와 똑같은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 결과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싶으실 겁니다. 채널A 개표 방송은 실시간으로 1, 2 후보의 당선 확률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예측봇을 선보입니다. 서울대 연세대팀과 함께 개발한 알파A를 윤수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3월 9일 채널A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에서 활약할 똑똑한 예측봇 알파A가 태어났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AI 캐릭터들도 반갑다는 인사를 해왔습니다. 당선 확률을 예측해낸다니 놀랍네요. 알파A 예측력 저도 궁금하네요. 알파A는 1, 2%만이 개표된 시점에도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개표 초반 1, 2위 득표율이 50대 51대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당선 가능성은 60대 40으로 기울어졌다고 알파A는 말해줍니다. 개표 시작 직후부터 선두 다툼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직 개표 초기에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개표가 진행되기 전에 궁극적으로 후보들이 당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첨단 알고리즘인 알파A가 선거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기반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에 채널A가 실시한 전화 예측조사 및 투표소 현장 조사 결과가 하나이고 중앙선관위가 분단위로 제공하는 개표 정보가 다른 하나입니다. 알파A 개발에는 서울대 연세대의 선거 여론조사 통계연구팀이 참여했습니다. 알파A의 실시간 당선 확률과 당선인 예측 결과는 선거 당일 밤 채널A 개표 방송에서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미입니다. 네, 대선 열행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막말과 놀리기 둘 다 별론데요. 네, 선거 막바지에 인신공격이나 비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여권 성향의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오늘 올린 글을 한번 보시죠.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 검사로 있으면서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성상납을 받은 점이 의심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쓰는 단어가 막장 수준이네요. 네, 국민의힘은 패륜적 막말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김 씨는 이후 해당 표현을 수정했지만 관련 기사에는 여성의 인권을 짓밟았다, 여성 혐오 발언이라는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자 화면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얼굴이 보이는데 얼굴을 왜 이렇게 찡그리는 겁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할 때 드러나는 뱃살을 언급하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는 장면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연일 윤 후보의 술꾼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술 마실 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소폭 한번 돌리고 삼겹살 먹으면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신이 난 느낌이 보이죠. 네, 자 아까 주제 그래픽에서요 처음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도 보이던데요. 네,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논란을 소환하면서 당시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민주당 인사를 향해 놀리듯이 말하는 모습 보시죠. 민주당에서 뽑은 후보니까 뭐 4452 후보든 뭐 어떻게 됐든 찍어야지. 그렇지만 좀 김종민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문제 있어요. 투표하실 겁니까? 투표하실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투표를 해야지 왜 안 합니까? 투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죠? 못하게 몰고 가고 그래. 특집.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패션 브랜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공방이 벌어졌을까요? 네, 시작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사히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행복한 날들이 우리에게 니클로 입으면서, 그리고 이제 열받아서 촛불 켜고 나가면 광화문은 다시 차벽이 쳐질 거고요. 그러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머머클로 애용하는 건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아니냐면서 죽창가를 부르자더니 머머클로 입고 정경심 전 교수 면회 가더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네, 민주당은 연일 이 친일 프레임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이번 대선을 한일전으로 규정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영상으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요, 일본이 아닌 중국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중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과 역사 왜곡 논란으로 거세진 반중 여론을 활용해서 이재명 후보의 친중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패러디물로 맞대응 중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표를 독려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요, 갑자기 사표 선언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저 송영길은 오는 3월 5일 사표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사전투표. 네, 사표가 사전투표였나 보죠. 예, 홍보 영상인가요? 맞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 사전투표일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광고 하나 더 보시죠. 이제 사전투표하러 가볼게. 뿅. 아이고. 사전투표는 4일이랑 5일밖에 안 하네. 네, 아이디어가 많네요. 자, 국민의힘도 이 사전투표 올리려고 이번에 특히나 이 안간힘을 쓰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일부 지지층의 반감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하면은 본인의 한 표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 사라질 사람 2명이 저와 윤석열 후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당일 투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전 투표와 함께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일 3일 중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안 하는 사람은 손님이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셔야겠죠. 열악야랑이었습니다.
네, 아빠가 코로나 양성이란 이유로 열이 끓는데도 갈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맸던 이 생후 100일 아기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또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빠가 확진자라는 이유로 38.5도 고열에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던 생후 100일 아들. 결국 아이도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야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0일 퇴원했습니다. 다 나았다는 기쁨도 잠시 지난달 28일 새벽 또다시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놀란 부모의 응급전화에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인근 병원 5곳 모두 격리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응급실 진료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거절하는 병원들을 보고 와, 이거는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나? 새벽 3시에 도착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은 간단한 검사만 해주고 바로 퇴원시켰습니다.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오전 8시쯤 부모가 또 다른 대형 병원에 직접 연락했더니 이번엔 아기의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2주가 됐거든요. 당연히 PCR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음성이 안 나와요. 또 치가 떨리는 거예요, 이게. 큰 병원에서 안 받아주면 대체 우리는 어디 가야 되지? 천신만고 끝에 동네 어린이병원에서 받아줬는데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3배나 높은 상태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음성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격리 해제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격리 해제자 진료 거부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대한민국을 게임 강국으로 일군 큰 별이 졌습니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이사가 어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이사는 90년대 오락실 위주였던 국내 게임 산업을 컴퓨터 온라인 게임으로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94년 자본금 6천만 원으로 넥슨을 창업한 뒤 처음 선보인 바람의 나라는 세계 최장수 온라인 게임입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게임들밖에 한국에 없었는데 국내 만화를 가지고 국내 스토리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고구려가 배경인 바람의 나라를 가지고 이후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등을 히트시키며 억대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공 신화 뒤에는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2016년 친구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고인은 지난달 27일 54살의 나이로 미국 하와이에서 별세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선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블록체인도 그렇고 그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고인과 30년 지기인 NC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살면서 못 느낀 가장 큰 고통이라고 애도했습니다. 넷마블 방준혁 의장은 오랜 동료로서 무한한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화면에 모여 추억을 주어 고맙다며 그의 발자취를 길었습니다. 창업주의 별세로 큰 충격에 빠진 국내 게임업계 1위 넥슨. 당분간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막대한 상속세 문제로 고인의 보유 지분이 매각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지난달 창원에서 차량 사고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차량 동호회원들이 과속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전조등을 켠 차량 넉 대가 엄청난 속도로 앞차들을 추월합니다. 터널 안에서도 차선을 지그재그 넘나들고 아슬아슬하게 급제동을 하기도 합니다. 끝내 맨 앞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터널 밖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나면서 30대 남성 운전자와 20대 여성 동승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뒤따르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산산조각난 차량 잔해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날 밤 10시 반부터
창원의 한 국도 22km 구간을 떼지어 운행하면서 최고 시속 252km로 질주했습니다. 이 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를 3배 이상 초과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본인들 진술에 의하면 총 10회 정도 이제 이런 드라이빙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차량 석 대의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와 초과속 운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운전 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다시 우크라이나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돕겠다며 파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국경지대를 김윤종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군용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국경으로 가는 길은 삼엄한 검문이 이어집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의 길을 열어줬던 벨라루스의 국경까지는 3km 정도. 언론 취재도 국경 수비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취재진을 하차시키고 신분증과 촬영 장비까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벨라루스 군이 국경 인근에 집결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벨라루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요청에 따라 핵무장 허용 개헌안도 통과했습니다. Если они не будут слушать то, что им подкидывают с Запада и американцы, война прекратится. 폴란드 국경마을 주민들은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Za dużo ludzi cierpi na tym, dzieci małych, rodziny, szpitale przecież, tak jak mówią nam, prawda? No właśnie. Wojna musi się zakończyć. Jest niepotrzebna. Będzie problem. Putin potrafi rozpętać wojnę na cały świat. 양측 간 2차 회담이 이곳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지대에서 곧 시작됩니다. 전쟁이 멈추길 바라는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 블로다와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조현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한 업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지 바이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수출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 수출 업체는 우크라이나 항구에 화물을 내리기로 했는데 전쟁이 난 후 도착지가 터키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입항해 유럽으로 화물을 보내는 국내 한 물류 업체는 아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좀 더 심각해졌는데 기존의 트럭커들이나 선사들도 러시아 입항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받지 못한 대금도 많고 수십 명의 직원에게 월급도 줘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보유 자산으로 최대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현지에서도 지금 아예 외환거래, 그러니까 그 달러 환전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대금 결제를 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 몰려 있고요.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은 오는 5일까지 닷새간 가동을 중단합니다. 반도체 수급난 탓이지만 러시아로 자동차 부품 수출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현대차 그룹의 손실액이 4,500억 원까지 불어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제재 형식으로 동참하기도 했고요. 점진적으로 수출 규제 대상의 수출 제한 강도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8일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부에 접수된 국내 기업의 피해 사례는 모두 374건. 정부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과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우크라이나를 돕는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에는 기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국내 거주 고려인들도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써달라며 국제구호단체에 구호금을 전달한 26살 전신영 씨.
SNS로 접한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보고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그렇게 다치는 거를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니까 또 마음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국제 구호단체에도 기부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긴급보험 관련해서 문의 있으신 건가요? 모금 시작 하루 만에 원래 목표였던 5천만 원을 넘어서자 목표액을 2배로 늘렸습니다. 1인당 3만 원 정도의 이제 긴급고물자를 지원하는 그래서 한 3,300명 이상의 주민들을 돕는 목표를 가지고서 SNS에는 자신의 기부 사실을 공유하며 동참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우크라이나에 기부했다는 포스팅을 봤어요. 저도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소액이지만 나도 기부를 해야겠다. 광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에서도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마을에 사는 고려인 700여 명 중 절반이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현지 피난민들의 추위를 막을 모포를 사기 위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테니스 선수가 감동적인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축구 유망주는 자원 입대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두르고 입장하는 야스트렘스카. 비장한 표정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3시간이 넘는 접전. 악착 같은 승부 끝에 승리가 확정되자 만감이 교차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웁니다. I don't know what to say. I'm happy that I won for my country and same time I'm very sad. My heart stays at home and my mind is fighting here. So it's very difficult to find the concentration. 출전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아버지 차량을 타고 240km를 달린 뒤 보트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가까스로 프랑스 대회에 참가한 겁니다. 2번의 패배 위기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전날 복식 경기에 함께 뛰었던 16살 동생의 응원도 힘이 됐습니다. I'm also fighting and for my country. I wish everything is gonna finish soon. 축구계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축구 유망주 사필로는 전쟁 발발 직후 자진 입대했다가 러시아군과 교전 중 사망했습니다. 소속 구단은 애도 메시지를 내며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봄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경남 남해군에서는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톡 터뜨렸고요. 제주에서는 자주 목련이 활짝 펴 봄내음을 물씬 풍겼습니다. 내일은 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영하 1도에 머물며 춥겠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며 오늘 낮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으로는 각종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겹쳐서 불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방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엔 서울과 대전이 영하 1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10도, 광주는 1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금요일엔 중부와 전북 북부에 비가 요란하게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관용구 중에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보호한다는 뜻인데요.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은 전 세계인들 마음이 이어지고 있죠. 뉴스 시작되는 이번 대선 마지막 TV 토론 주제는 사회 분야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네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줄 사람.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